자, 앞에 봅시다. 칸트의 계몽주의입니다. 아까 칸트 얘기 잠깐 하던데 학교에서 배웠던 칸트 얘기 아는 거 있나요? 도덕 시간에 배웠다며. 그 세 가지 강론. 뭐? 그 칸트는 사실 얘기가 너무 많아서 할게.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지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였나? 인간이 지켜야 하는 뭐 12가지였나?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네. 맞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칸트의 이제 유명한 철학서적인 기본이 있거든요. 이제 그 내용에 있는 그런 거. 자, 그래서 이 칸트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요,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생각하는 이 생각의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 칸트의 계몽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읽어볼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계몽이 뭔데요? 꿈. 일단 몽은 꿈몽자 맞습니다. 계몽은 뭘까요? 왜 혁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뒤에 혁명이 나왔어서 그래. 아니 그 영어 단어를 보는데 계몽이랑 혁명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계몽하다. 혁명을 일으켜내다. 같이 있겠죠. 자, 우리나라에도 이 계몽 사상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계몽을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나라에? 전두환 시대. 아닙니다. 고려에서 조선인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있었습니다. 자, 이 계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있는 어떤 존재를 일깨워주는 걸 계몽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깨워주는 걸 계몽이라고 하는데, 일제강점기 때 그럼 우리나라가 계몽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 사실 우리는 지금 나라가 뺏긴 상황이잖아. 국민 주권을 빼앗겼는데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농민들이었잖아. 그쵸? 근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빼앗긴 게 중요할까요? 올해 우리 집에 농사가 잘 되는 게 중요했을까요? 농사가 잘 되는 게 중요했습니다. 맞죠? 나라는 밥 안 먹여주는데 농사는 밥 먹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밥벌이가 더 중요했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나라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안 가지게 되겠지. 맞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현실인지를 알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계몽이 필요했습니다. 이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리에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니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꿔서 이제 이 평등을 이루어내야 한다, 또는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일깨워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그 계몽 사업을 했던 게 뭐였습니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왜 직접 나가가지고 막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시골 가가지고 학교 세우고 막 교육하고 가르치고 한 사람들도 있었잖아. 그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몽주의 이제 운동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육을 해야지 사람들이 일깨워져야지 진심으로 이 어떤 독립에 대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혁명이랑 계몽이랑 같이 이제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유럽 사회도요, 여러분들 그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회인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배웠겠네? 뭐 프랑스 혁명, 그다음에 뭐 영국의 뭐 이제 뭐 명예혁명, 청교도혁명 해가지고 수많은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유럽 사회에 수많은 혁명들이 있었는데 이 혁명들을 이루어내려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전쟁.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져야지 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줄 거 아니야. 그래야지 지금 이 권력자들에게 다가가가지고 혁명을 이뤄낼 수 있잖아. 그쵸? 자,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이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줄 어떤 정신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무엇이냐? 계몽이었거든. 이 계몽을 통해서 이 지금 무지몽매한 사람들, 그냥 하루하루 자기 밥벌이 먹을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제 이 무지함을 일깨워주는 거야. 일깨워주면서 지금 너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늘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왕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자기들끼리 하나도 배고픈 거 없이 맨날 커피에
케이크 찍어 먹으면서 아주 호화롭게 살고 있어. 근데 우리들만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래서는 안 돼. 우리가 권력자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시민권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가 뽑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더 잘 살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계몽을 시켜줘야지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혁명을 이루어내겠지.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계몽이랑 혁명이 붙어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그 정도 우리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읽으면 훨씬 더 잘 읽힐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 아까 얘기했습니다. 계몽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맞죠?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는 프랑스 대혁명 전후로 등장하였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계몽주의에서 말하는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 자, 계몽이라고 하는 건 칸트는 계몽이 무엇인가라는, 그래서 계몽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성숙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계몽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자, 그래서 칸트에게 미성숙한 상태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태래요. 자, 미성숙한 상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상태를 뜻한다. 자, 그래서 칸트는 이러한 상태에 머무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이 이성을 사용하려는 용기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칸트의 계몽주의는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계몽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칸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칸트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계몽을 미성숙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계몽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이제 어떤 상태가 되겠어? 당연히 성숙 상태가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러면 미성숙 상태는 무슨 뜻인데? 어떤 이제 그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 그 판단을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의지할 거야? 보통 과거에는 왕이나 이런 존재들한테 의지를 했겠지. 맞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는 이성을 사용하는 용기가 부족하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는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도까지 이해했습니다. 맞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한편 칸트는 이성을 사용할 용기의 부족이 개인의 문제이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사실 개인의 문제야. 맞지? 이 사람이 얼마나 이성적으로 행동하냐 아니냐는. 그런데 미성숙 상태가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미성숙한 상태라면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사회의 문제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날 해결책을 개개인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 혼자 바뀐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 맞죠? 자, 그래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대요. 자, 그래서 미성숙이 사회에 깊이 스며든 상황에서는 개인 혼자서 계몽을 실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대요. 자, 그래서 미성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계몽은 개인의 힘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 집단적으로 진행될 때 실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몽은 결국은 집단적 정신의 성숙에 해당한다. 자, 미성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계몽이 집단적으로 진행될 때 실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몽이란 집단적 정신의 성숙에 해당한다. 자, 다음 볼게요. 칸트에 따르면 집단적 계몽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 이 집단적 계몽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자유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치 권력이 허락해야 하는 수많은 자유들 중에서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했대요. 자, 공적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만을 위하는 거야?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했는데 칸트는 이성의 공적 사용을 사적 사용이랑 구분하였답니다. 자, 그래서 이성의 사적 사용은 이성을 사사롭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누군가가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이성을 사용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대요. 자, 사사롭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직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적인 자리라고 여기는 공직자, 공무원,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놓는 발언들도 모두 이성의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란 일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지 월급을 받아. 맞지? 자, 그러면 그거는 사적 사용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사적 사용에 나간다는 거야.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조직 안에서 특정한 직책을 맡은 이들은 그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복종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공직자야. 공직자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하기로 했어. 근데 무슨 정책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정책을 시행하면 반드시 그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기로 했으면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당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복종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그런 공직을 행하는 것 역시 모두 무엇에 해당한다고?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성의 사적 사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이성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성을 사사롭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직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것까지 다 포함인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만 좀 정리하면 되겠죠. 결국은 뒤에 밑에 나와 있는 것도 직책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직책을 수행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다음 공적 사용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적 사용이란 무엇인데? 지식인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무엇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출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성은 공적인 일에 대해서 자신의 직책에 따른 의무나 조직 논리를 어떻게 하게 되겠어? 벗어나게 되겠지. 벗어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설 것을 요구합니다. 자, 글쓰기는 자신만의 이익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려하는 사고에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이성의 공적 사용에서 중요한 행위로 간주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만의 이익에서 뭐가 돼? 벗어나게 됩니다. 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성을. 자, 그래서 이성의 공적 사용. 자, 어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있으면 그것을 밝히는 글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제 3자의 입장이 서게 될 거고요. 그래서 다 자신만의 이익을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이성의 공적 사용을 아주 중요한 행위로서 여긴 겁니다. 하지만 이성의 공적 사용이 잘못된 법이나 사회적 규칙에 대한 불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래요. 자, 그래서 칸트는 아무리 잘못된 법이라도 일단 그것이 법률로 존재하는 한 지켜야 한다고 보았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법이나 규칙에 대한 불복종을 뜻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일단 잘못된 법이 있으면 그게 지켜야 돼. 일단.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잘못된 게 있으면 이게 잘못됐다고 글을 써서 출판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세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세금에 문제가 있다고 출판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글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출판을 통해 공적인 주장을 하되 일단은 현재 세금법, 세법을 뭐 해야 돼? 준수는 지키라는 겁니다. 맞죠? 현재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칸트에게 있어서 계몽이란 정신의 점진적인 개혁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이라고 하는 게 뭐야? 조금씩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가면서 바꾸는 거지 하루아침에 우리 내일부터 바꾸자 해가지고 바꾸는 거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점진적인 개혁이지 세상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래요. 자, 그래서 칸트는 혁명의 역할은 억압 권력을 물리적으로 대체하는 것일 뿐 정신의 성숙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자, 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이 지배자나 지도자를 우리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런데 그렇게 끌어내리는 건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억압 권력을 그냥 물리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해졌다고 말할 수 있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치? 자, 그래서 공적 사용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이 규칙 법에 대한 불복종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칸트는 아무리 잘못된 법이라도
일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출판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계몽이란 정신의 점진적 개혁에 해당한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다음 두 번째 질문 봅시다. 두 번째 질문은 열 화상 카메라 132페이지. 왜 이게 안 와요? 자, 봅시다. 일단은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압니까? 적외선이랑 자외선이 혹시 뭔지 압니까? 네. 적외선이 뭔데? 적외선은 자외선은 일단 그 햇빛으로 오는 거 적외선은 레이저? 레이저. 적외선, 자외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개념은 잘 모르겠고. 자, 봅시다. 적외선, 자외선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외자는 바깥 외자거든. 그것의 바깥인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우리 눈에는 이 빛이 눈에 보입니다. 맞죠? 근데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빛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빛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빛 또는 어떤 태양에서 광선이 이렇게 나온다고 칩시다. 자, 그거 우리를 광선이라고 합니다. 빛의 선이라 그랬죠. 빛은 직진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선을 그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겠죠. 자, 이 광선, 빛이 앞으로 쭉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빛이 투명한 색깔 또는 흰색으로 보입니다. 맞죠? 왜 흰색으로 보이는지 압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 아닙니다. 이거 형광도 왜 흰색인데? 모든 색깔이 다. 어. 그렇죠. 자, 빛은요, 색깔이 많이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무슨 색이 가까워져요? 하얀색에 가까워집니다, 빛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색칠할 때, 물감으로 색칠할 때 얘네는 색깔이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무슨 색이 가까워져요? 검은색에 가까워지죠. 빛은요, 색깔이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어떻게 돼? 흰색에 가까워집니다. 알겠죠? 그 말은 여기 얘가 지금 흰색이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것처럼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빛을 이렇게 쫙 한번 본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태양에서 나오는 어떤 광선이 있을 때 이 광선을 안에 프리즘을 한번 통과시켜 봅시다. 자,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중간에 여기서 빛의 굴절이 생깁니다. 빛의 굴절이 생기면서 이 하나의 색깔로 다 모여있던 여러 개의 색깔들을 하나하나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굴절률을 다 다르게 하면은. 자, 그러면 얘네들이 색깔이 다 나눠지겠죠. 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무지개 색깔이죠. 알지는 반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빛의 굴절이 각각 다 다르게 일어나게 되면 얘네들이 빨간색부터 보라색으로 나뉘는 거야. 빨간색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적색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빨간 색깔 바깥의 영역에 있는 광선,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즘을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이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을 뭐라고 하는데? 적외선.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건 가는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시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 왜? 색깔로 다 보이잖아. 빨주노초 파남보.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 바깥에 있는 영역들도 우리가 빛을 굴절시키면은 얘네도 다 굴절되거든. 이쪽에도 다 있어.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역 중에서 이 빨간색의 바깥 영역이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적외선은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맞죠? 자, 보라색을 한자로 하면 무슨 색인데? 자색이라고 하잖아. 고구마 중에 보라색 자색 고구마, 고구마. 자색 고구마라고 하잖아. 그치? 그게 뭐야? 보라색 고구마잖아. 맞죠? 자색은 보라색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자색의 바깥선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자외선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맞지? 자외선이 우리 눈에 보였으면 이 자외선을 어떻게 뭐 이제 차단하는 무언가를 한다든지 또는 자외선 피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자외선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얘가 우리 피부에 닿는지 안 닿는지를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뭘 발라야 돼? 자외선 차단제를 선크림. 미리 발라야지. 왜냐면 우리 눈에 자외선이 안 보이는데 자외선이 많은지 적은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차단제를 발라줘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적외선이랑 자외선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둡시다. 알겠지? 물론 여기서 적외선에 대한 개념이 막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적외선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물체들은 대체로 표면 온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가 주로 나온다? 적외선이 주로 나온대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이나 물체 이런 것들은 적외선이 막 뿜어져 나오고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열 화상 카메라는 이러한 적외선을 이용하여 물체의 열을 감지하여 온도에 따라 다른 색깔로 보여주는 장비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열 화상 카메라입니다. 자, 얘는 적외선을 이용하여 물체의 열을 감지하여서 온도에 따른 색깔로 보여주는 걸 우리는 열 화상 카메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열 화상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와 달리 물체 고유의 다양한 색상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물체 고유의 다양한 색상 나타낼 수 없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 혹시 본 적 있나요? 예전에 우리 한참 코로나 유행할 때 막 그런 거 하고 하지 않았나요? 사람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왜 사람 이게 형체 해가지고 색깔들 쫙 보이잖아. 그래서 온도 낮은 데는 파란색, 온도 높은 데는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로 보이잖아. 그쵸? 근데 내가 흰 티 입고 있었다고 해서 그 흰 티 보여? 안 보이잖아. 온도로만 나타내는 거니까 내가 그 사람이 실제로 나타나는 색깔은 나타낼 수 없지. 맞죠? 자,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한편 열 화상 카메라는 물체의 온도를 측정한다는 점, 유리에 비해 적외선을 잘 통과시키는 게르마늄을 렌즈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적외선 온도계와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체의 온도를 측정한다는 점, 그 다음에 유리에 비해 적외선을 잘 통과시키는 게르마늄을 렌즈로 사용하는 점은 적외선 온도계랑 비슷하대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데? 열 화상 카메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열 화상 카메라는 적외선을 이용하여 무엇을 한다? 열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뭘로 나타내줘요? 색깔로 나타내줍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 물체 고유의 색상은 나타낼 수 없습니다. 물체 고유의 색상은 나타낼 수 없고요. 자, 다음 열 화상 카메라와 적외선 온도계가 온도를 측정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자, 두 장비 모두 렌즈에 들어온 적외선이 센서에 집중되면 센서가 적외선의 에너지를 측정한대요. 자, 그러니까 열 화상 카메라랑 적외선 온도계 둘 다 센서가 무엇을 측정해? 적외선의 에너지를 측정합니다. 자, 그러면 두 장비 내부에는
측정한 적외선의 에너지를 무엇으로 변환하는 거야? 온도로 변환해서 표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적외선 온도계가 물체의 표면에서 나온 적외선을 모아서 하나의 센서에 비춰서 물체의 평균 온도를 측정하는 데 반해. 자, 그러니까 적외선 온도계는 적외선을 하나의 센서에 비춰서 평균 온도를 측정합니다. 반면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을 모아서 일정하게 배열된 센서들에 비추어서 온도 분포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점은 뭐야? 지금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입니까? 자, 그래서 공통점은 뭔데? 센서로 온도로 변환해서 표시하는 거. 이게 공통점. 근데 차이점은 뭐야? 센서가 평균 온도를 측정하냐? 센서가 온도 분포를 감지하냐? 평균 온도라고 하는 건 뭐야? 딱 봤을 때 얘가 전체적으로 온도가 머리는 뭐 20도, 뭐 다리는 10도 이러면 평균 온도를 이제 보는 거야. 맞지?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열화상 카메라는 뭐 보는 거야? 각각의 위치마다 온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면 적외선 온도계와 달리 신체 이상 발열 부위를 쉽게 알아낼 수 있으므로 공항이나 병원 등에서 발열이 있는 환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맞죠? 사람들이 여러 명 쫙 있어도 다 다르게 보일 거 아니야, 온도들이. 맞지? 그러니까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 그 다음에 적외선 온도계 공통점 뭔데요? 자, 이 센서가 이 적외선 에너지 측정 그래서 얘를 뭘로 해준다? 온도로 변환해준다. 까지는 공통점. 자, 그런데 적외선 온도계는 물체의 평균 온도를 측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 분포를 감지합니다. 자, 이러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면 적외선 온도계와는 달리 신체의 이상 발열 부위를 쉽게 알아낼 수 있으므로 공항이나 병원 등에서 발열이 있는 환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자,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는 해상도와 순간 시야각이랍니다. 자, 그래서 해상도란 열화상 카메라의 내부에 배치되어 있는 센서의 개수를 나타낸 수치래요. 자, 그래서 예컨대 어떤 열화상 카메라 해상도가 가로 320, 세로 240이라면 320과 240을 곱한 76,800개의 센서가 배열되어 있다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상도 뭔지 압니까? 우리 왜 그 유튜브나 이런 거 영상 볼 때 화면 해상도 설정하잖아, 그치? 고화질, 저화질에서 막 고화질은 1080, 저화질은 막 360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걔네들이 다 뭔데? 이 곱하기 곱하기입니다, 맞죠? 가로 세로. 자, 그래서 360은 지금 이제 360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1080은 뭐야? 한 세로에게 그 1080개의 이제 픽셀이 이제 줄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되는데?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맞죠? 그러면 볼 때 어떻게 돼 보여?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겠죠. 맞죠? 자, 그게 이제 해상도입니다. 자,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얘는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따지면 해상도가 얼마 정도야? 240 정도죠. 이게 보통 이제 뭐 240, 360, 그 다음에 480, 그 다음에 720, 그 다음에 1080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럼 레고처럼 보이는 거야? 240이?
뭐 영상으로 따지자면 그런 것이 동영상으로 따지자면. 근데 얘는 이제 그 열 화상 카메라니까 굳이 막 엄청 막 유튜브 영상처럼 도와줄 필요는 없잖아. 맞죠? 왜냐면은 사람 이렇게 서 있는 모습에 그냥 온도 정도만 색깔로 표시되면 되잖아. 맞죠? 자, 볼게요. 해상도가 높을수록 영상은 어떻게 지는데? 선명해집니다. 당연한 이야기. 맞아. 자,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회로에서 발생하는 열이 많아져 정확한 온도 측정을 방해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왜냐면 뭐가 많아지니까 센서가 너무 많아지잖아. 맞죠?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방해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순간 시야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야각이니까 당연히 한 번에 보이는 각도겠지. 맞죠? 자, 그래서 센서 하나가 촬영할 수 있는 각도로서 자, 센서 하나의 성능을 나타내는 각도랍니다. 자, 그래서 각 센서의 순간 시야각을 모두 합한 것을 뭐라고 하는데 시야각이라고 하며 이는 카메라가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각도를 의미한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해상도는 뭐다? 카메라 내부에 배치되어 있는 센서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해상도가 높을수록 영상 선명해지는 건 뭐 사실 당연한 이야기. 자, 그 다음 순간 시야각, 그 다음에 해상도가 높을수록 영상은 선명해지는데 회로에서 발생한 열이 많아져서 온도 측정을 방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 순간 시야각이란 센서 하나가 촬영할 수 있는 각도래요.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이해하면 사실 밑에 있는 거는 뭐 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보겠습니다. 해상도란 이 내부에 배치된 자, 센서의 개수고요. 자, 그 다음 해상도가 높을수록 영상은 어떻게 되는데?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정확한 온도 측정은 측정 불가능이 아니라 온도 측정 방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해를 더 많이 합니다. 자, 다음 순간 시야각이란 이 센서 하나가 촬영할 수 있는 각도죠. 자, 다음 봅시다. 물체까지의 거리와 시야각을 알면 촬영 면적을 구할 수 있으며 촬영 면적을 해상도로 나누면 센서 하나가 촬영할 수 있는 면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체까지의 거리랑 시야각을 알면은 어느 정도까지 면적을 우리가 촬영할 수 있는지 아는 건 뭐 당연한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촬영 면적을 해상도로 나누면 센서 하나가 촬영할 수 있는 그 공간 당연히 나오겠지. 맞죠? 충분히 계산 가능. 자, 촬영 면적은 물체까지의 거리와 시야각에 비례하므로 촬영 면적이 물체까지의 거리와 시야각에 비례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 가까이 되면 촬영 면적 어떻게 돼? 좁아지고 카메라 멀리 가면 더 멀리 보이잖아. 면적은 넓어지죠. 대신에
자세히 보이는 거 뭐가 더 자세히 보이겠어? 가까이 있는 게 더 자세히 보이겠지. 멀리면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다 많이 보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처럼 촬영 면적이 넓어지는 것이 온도 분포를 측정하는 데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답니다. 왜 그러냐?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 외의 영역도 촬영 면적에 포함되어 오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촬영 면적이 쭉 넓어지면은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오차가 너무 커지는 거야. 그러면 뭐가 필요한데? 자,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온전하게 달아내려면 물체와 카메라 사이에 무엇을 유지해야 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멀어도 안 되고 좁아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열화상 카메라로 물체를 온전하게 담아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자, 그럼 이게 끝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 이 물체를 이제 담아낼 거야. 그러려면 요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자, 요 구조 나타내는 거죠, 구조. 자, 다음. 열화상 카메라가 물체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해상도와 순간 시야각 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답니다. 무슨 요소냐? 자,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할 때 적외선이 공기를 통과하면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정도인 공기 투과율 고려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다른 물체가 방출한 적외선을 반사하는 정도인 반사율도 고려해야 된대요. 그 다음 물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 가운데 실제로 방출한 에너지인 방사율도 고려를 해야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상도와 순간 시야각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 온도 측정에 온도 측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첫 번째 뭔데? 공기 투과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사율. 자, 세 번째는 방사율입니다. 방사랑 반사가 무슨 차이인지 알죠? 방사는 뭐야? 여기에 있는 상황에서 방사는 내뿜는 거야. 그게 방사입니다. 맞죠? 반사는 뭐야? 얘네들이 오는 거를 다시 그대로 이제 보내주는 게 반사죠.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고 잠깐 쉬는 시간 몇 가졌다가 시까지 시험해요? 4시 5분까지 응? 빨리 풀면 많이 쉬잖아. 빨리 부르는 거